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범유진 작가님의 불러줘입니다. 우리에겐 이름 외에 주어진 역할에 따라 많은 호칭이 붙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질 때 가장 나답다고 생각하시나요? 함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러줘. 범유진. 아줌마, 선생님, 현, 또 뭐가 있더라. 호칭을 하나씩 연필 끝을 꾹꾹 눌러 적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어라 부르는지 쭉 적어보라 한 것은 정신 상담사였다.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2시간이나 빠지고 찾아간 상담소였다. 분식집의 시급은 1시간에 8,000원이었다. 2시간 16,000원, 상담은 한 회에 8만 원이었다. 10만 원 가까운 돈이 상담 한 번에 사라졌다. 내 한 달 수입의 20분의 1이었다. 상담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다. 상담사의 외모부터가 그랬다. 고딜 헌팅의 로빈 윌리엄스 같은 인자한 미소의 중년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쩍 마른 상담사의 말투는 건조했다. 이건 비즈니스고 당신이 내 앞에서 펑펑 울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일은 없을 거야. 상담사의 일자 입술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이비인후과는 가보셨고요. 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들은 모두 다 잘 들려요.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만 들리지를 않는다고요. 방금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불렀다는데 그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들은 건 들어가 보세요 뿐이었다고요. 접수대에서는 분명히 황도현 씨 들어가 보세요 라고 했다고 말했는데 말이에요. 오뎅을 먹던 아저씨가 내게 자신을 무시하냐며 왜 아줌마를 불렀는데 자꾸 못 들은 척이냐며 종이컵 안 국물을 내게 뿌렸다. 국물이 식어 있어 다행이었지. 안 그랬으면 화상을 입었을지도 모른다. 제가 계산하고 다 해드렸잖아요. 사장님이 나와 아저씨 사이에 끼어들었다. 난 저 아줌마를 불렀다니까 왜 아저씨가 나서서 그래? 그러나 그 아저씨가 오뎅을 먹던 10여 분 사이 내가 들은 것은 주어 없는 요구들 뿐이었다. 요가 학원에 가 수업을 준비하는 사이 카운터의 정에게 분식집에서의 이야기를 했다. 어디에나 진상은 있다니깐 하고 이야기를 끝냈는데 정의 표정이 영 안 좋았다. 정은 잠깐 머뭇거리다 내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오라 손짓을 했다. 정은 내게 바짝 붙어 앉아 속삭였다. 실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한 건데요. 그래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회원분들 중에 언니가 자꾸 부르는 거 못 들은 척 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수업 못 듣겠다고 클레임 거시는 분들 계세요. 클레임 몇 번만 더 쌓이면 언니 시간대 다른 강사로 바꿔버릴 거라고 실장님이 그랬어요. 내가? 못 들은 척 했다고? 그런 적 없어. 회원분들 말이 그래요. 현 선생님 하고 몇 번이나 불렀는데 안 받다고. 근데 한두 분이 아니셔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실장이 더 싼 시급의 강사를 구인한 것인가 의심했을 뿐이었다. 정신상담을 받아보자는 결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남자친구와의 싸움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인 데이트 날이었다. 나는 약속 장소인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 있었다. 남자친구는 내 앞에 서자마자 화를 냈다. 몇 번이고 불렀는데 왜 못 들은 척해? 언제? 방금도 내가 옆에서 불렀잖아. 못 들었어. 불렀다고 내가 하고
기묘했다. 남자친구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내 이름을 부른 부분만이 묵음 처리라도 된 듯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불러봐. 뭐? 나 불러보라고. 남자친구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아니, 부른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했다. 별별 검색어를 다 집어넣었지만 내 증상과 꽃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었다. 질문글을 올렸다. 혹시 심리적인 이유일 수 있으니 심리 상담을 받거나 해보라는 답변이 달렸다. 심리 상담. 그건 30살이 되어갈 때까지 나와 한 번도 연이 닿을 거라 생각한 적 없던 것 중 하나였다. 대학 때 같은 과의 친구가 애인과 헤어진 것이 너무 힘들다고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 한 적이 있었다. 나는 속으로 한심하다 여겼다. 하루 4시간밖에 못 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꾸역꾸역 수업을 듣고 과제를 해내는 것은 비단 나뿐만은 아니었다. 함께 어울리던 8명 친구들 중 절반쯤은 나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간다던 친구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사는 절반 쪽에 속했다. 점심을 먹을 때 10,000원 넘는 메뉴 앞에서도 고민하지 않고 전공서적을 빌리지 못하면 어쩔 수 없지 하며 서점에 가서 사는 애들 말이다. 그 친구가 하소연을 하는 동안 나는 비아냥거리고 싶은 것을 참았다. 우울할 틈도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대학 때와 비교해서 내 삶이 그렇게 덜 치열해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도 나는 다시 인터넷을 뒤져 집 근처 심리상담소를 알아보았다. 또 분식집에서 시비가 걸리기도 싫었고 요가 수업에 클레임이 쌓이는 것은 어떻게든 피해야 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와 또 싸우고 싶지 않았다. 작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남자친구는 점점 더 내게 자주 화를 내었다. 공시 붙고 나면 기다리던 여친 헌신짝 취급한다더라. 그런 글들을 하도 본 탓에 마음이 조급했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있었나요? 무언가 환경이 달라졌다거나. 없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볼까요? 내가 하는 일, 나는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지하철과 붙어있는 상가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오후 2시까지 일을 하고 5시까지는 잠을 잤다. 오후 6시부터 9시 반까지는 요가 강사로 일했다. 강사 일은 일주일에 3번뿐이었다. 강사 일이 없을 때에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나는 강사 일을 좀 더 하고 싶었다. 호프집 아르바이트 시급은 1시간에 10,000원이었지만 강사는 30,0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즉 나는 하루 10시간쯤을 일했다.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은 한 달 200여만 원이었다. 정해진 월급이 아니다 보니 달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여만 원까지 수입에 편차가 있었다. 수입은 들쭉날쭉이었지만 지출은 고정적이었다. 월세를 포함한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데 40만 원, 어머니 병원비를 보태는데 30만 원, 지출은 더 많아지는 달은 있어도 줄어드는 달은 없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처음 땄을 때 욕심내서 들었던 월 50만 원짜리 적금은 채 3달도 붙지 못하고 깨야 했다. 자격증만 따면 얼마든지 수업을 맡을 수 있다고 아직 블루오션이라던 학원의 말을 믿는 게 아니었다. 개나 소나 요가 강사를 하겠다고 덤빈단 말이야. 시간당 3만 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애들 널렸어.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체육관의 실장은 내게 그렇게 말했다. 36개월 할부로 끊었던 학원비는 300만 원이 넘었다. 그뿐인가. 요가 강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외모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요가 강사는 환상을 팔아치우는 직업이었다.
수많은 요가 강사들이 다리를 벌리고 허리를 비틀어가며 외쳤다. 보세요, 제 날씬한 다리를, 잘록한 허리를. 저만 따라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답니다. 고로 요가 강사는 탄탄하고 멋진 몸매를 가져야만 했다. 여자 요가 강사에게는 풀 메이크업과 세팅된 헤어스타일이 추가로 요구되었다. 나는 아침에는 머리를 질끈 묶고 분식집 아르바이트를 갔지만 요가 강사 일을 하러 가기 전에는 반드시 드라이를 했다. 현 선생, 머리가 부스스한 게 좀 그렇다. 실장에게 또다시 책을 잡히기 싫어 더 신경을 썼다. 남는 것 없는 장사. 입금된 강사비를 확인하는 날이면 떠오르는 그 말을 눌러 없애려 안간힘을 써야 했다. 자리만 잡히면 좀 더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될 테니까 유명 강사가 되면. 부정을 희석시킬 수 있는 희망의 문구들은 너무나 상투적이고도 적었다. 그다지 자세하게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요가 강사예요. 그 모든 것을 줄줄 늘어놓기에 상담 시간 1시간은 너무 짧았다. 상담사는 내게 문제집 같은 것을 내밀었다. 킴스이고그램하고 의사소통 성향검사 진단지입니다. 이걸로 뭘 하는 건가요? 일단 보세요. 항목들의 체크를 해나갔다. 학생 때 했던 수많은 검사들이 떠올랐다. IQ와 EQ, 적성검사, 수많은 검사들을 통해 이미 나는 알고 있었다. 적당히 튀지 않는 정도의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을. 그것은 이미 내 손과 머리 깊숙이 학습화된 탓에 진단지를 푸는 동안에도 발휘되었다. 그림 심리 검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상담사는 내게 진단 결과를 떠들었다. 나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들으실 생각이 없으시군요. 예? 아닙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다음에 오시면 무대 체면을 해봅시다. 예약은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나시면 다른 사람들이 도연 씨를 부르는 호칭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 중에 뭐로 불렸을 때 가장 나를 불러주는구나 싶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상담은 끝이었다. 다음 상담 예약은 당연히 잡지 않았다. 고작 이런 걸 해주고 8만 원을 받다니. 심리상담은 요가와 비슷한 곳이었다. 여기에 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환상을 하는 곳.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상담사가 말한 대로 호칭을 적어나가고 있다. 트레이닝 센터에서 정이 또다시 내게 일러준 것이다. 오늘도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라고. 정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지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고 싶은 기분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온 맥주 한 캔에 취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아줌마, 선생님, 도연씨, 현아, 처녀, 누나, 딸내미. 그 이상 아무리 해도 남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줌마. 분식집에서 일할 때 듣는 호칭이다. 중년의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 31살은 객관적으로 중년은 아니다. 그렇지만 사장님도 손님들도 모두 그렇게 부른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로 나가니 그렇게 보일만도 하다. 선생님, 요가 수업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 정확히는 김 선생이다. 내 학생의 대부분은 아주머니들이다. 김 선생, 내 자세 좀 봐달라니깐. 김 선생, 왜 은희네 엄마만 신경 썼죠? 선생님이라고 불리지만 선생님 대우는 못 받는다. 요가 강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니깐. 도연 씨, 실장님은 나를 깍듯이 그렇게 부른다. 도연 씨 살쪘어? 나이도 있는데 살까지 찌면 강사 일 못해? 존댓말과 반말이 뒤섞인 말들은
결국 무례하다. 현아, 남자친구가 나를 그렇게 부를 때는 정해져 있다. 무언가 짜증이 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 혹은 만나기 싫은데 억지로 데이트를 할 때. 그래도 나는 남자친구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걸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야 보다는 나으니깐. 먼저 고백한 것도 나였고 더 많이 좋아하는 것도 나였다. 공시 3년간 뒷바라지를 하는 동안 남자친구는 나를 현아가 아닌 우리 현아라고 불러주었다. 현아, 우리 현아. 단 2글자 차이다. 언젠가는 그 2글자가 다시 붙을 것이다. 아마도. 처녀. 1년에 서너 번 만날까 말까인가 싶은 집주인과 부동산 아저씨가 나를 그렇게 부른다. 이 호칭은 분명 들리지 않을 거다. 일부러 못 들은 척 한 적도 있으니까 아가씨라면 모를까. 처녀라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누나, 2살 터울의 남동생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온다. 그때만 나를 이렇게 부른다. 누나, 엄마 병원비 입금해줘. 엄마는 나를 딸내미라 부른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남동생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렸지만 나는 딸내미일 뿐이었다. 엄마가 치매 요양원에 입원한 후에도 마찬가지다. 엄마는 병문안을 갈 때마다 가르쳐준 내 이름은 바로 다음에 잊어버렸고 딸내미는 귀신처럼 기억했다. 동생이 나를 부를 때, 엄마가 나를 부를 때 그것은 내게 들릴까 들리지 않을까. 적어놓은 호칭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상담사가 했던 말도 종이 가장 아래 적어보았다. 뭐로 불렸을 때 가장 나를 불러주는구나 싶은가. 꾹꾹 눌러 쓴 다음에 동그라미까지 몇 번 쳤다. 그래도 무슨 뜻인지 잘 와 닿지가 않았다. 아무래도 맥주가 한 캔 더 필요하다. 나는 집을 나섰다. 골목 가운데 가로등이 꺼질 듯 깜빡였다. 2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왔을 때부터 가로등은 망가져 있었다. 구청에 고장 신고는 하지 않았다. 어차피 2년쯤 지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할 테고 그럼 이 집을 떠나야 할 터였다. 얼마 안 되는 이삿짐을 쌀 때마다 나는 대학 때처럼 고시원을 전전하지 않는 것이 어디냐며 스스로를 달랬다. 이사 첫날 새 집에서 이불만 깔고 잠들 때면 나는 소금쟁이의 꿈을 꿨다. 다리에 난털 때문에 평생을 물 위에 둥둥 떠다녀야만 하는 소금쟁이. 날개가 있어도 제대로 날지 못하는 소금쟁이.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소금쟁이를 관찰했었다. 비커한 야트막하게 담긴 물 위에서 소금쟁이는 6발의 힘을 꽉 주고 버티듯 서 있었다. 소금쟁이의 다리는 너무나 얇았다. 같은 조였던 남자아이가 핀셋으로 소금쟁이를 들어 올렸다. 조금 힘을 준 것만으로 소금쟁이의 다리는 부러져 버렸다. 다리 3개가 부러진 소금쟁이는 비커 위에서 물에 빠질 듯 비틀거리다 결국 물에 빠져 죽었다. 편의점 앞 테크에 놓인 의자에 남자가 앉아 있었다. 초록색 플라스틱 탁자 위에는 소주 한 병과 캔 맥주가 3개 놓여 있었다. 남자는 탁자에 엎드려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맥주 한 캔을 꺼내 계산대로가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이 포스를 찍는 동안 계산대 앞에 놓인 껌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물건을 살 때면 언제나 매장 직원과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게 된다. 직원이 내게 카드를 건네주었다. 계산대에 내려놓았던 맥주를 집어들었다. 저기 혹시 황도연 씨? 누군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그토록 선명하게 들린 것은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나는 고개를 들어 눈앞에 직원을 봤다.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여자는 내 또래로 보였다. 화장기 없는 얼굴과 푸석한 머리카락. 여자는 분식집에서 일하는 때의 나이인 듯만 했다.
황도연 아니에요? K중학교. 여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중학교 때 친구랑 닮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워낙 좋아하던 친구인데 제가 이사 가면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닮은 사람 보면 자꾸 물어보게 되네요. 편의점 문이 열리고 남자 한 명이 들어왔다. 교대 늦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정리하고 올게요. 계산대의 여자가 총총걸음으로 가게 안쪽으로 향했다. 여자가 아는 황도연은 내가 아니다. 나는 K중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내 이름을 그리움에 찬 목소리로 불러주는 친구도 없었다. 내가 중학생이 되었던 봄, 아빠가 바람이 나 집을 나갔다. 엄마는 차오른 분을 어디에서든 폭파시켰다. 집에 창문을 깼고 일하던 식당에서는 손님과 싸웠다. 아빠는 이혼을 원했고 엄마는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나는 중학교 내내 아빠와 엄마 사이를 오고 가며 두 사람 몫의 화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지쳐 있었다. 학교에서는 내내 잠만 잤다. 그래도 나는 여자가 가게 끝 선반 모서리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실례합니다. 남자 직원이 내 옆을 지나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편의점을 나왔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술에 취한 남자는 여전히 탁자에 엎드린 채였다. 나는 맥주를 땄다. 누구냐, 누구냐, 누구냐. 남자의 중얼거림은 조금씩 커졌다. 나는 크게 숨을 내쉬고 여자의 말투를 떠올렸다. 가슴 깊은 곳에 묻어놓았다가 조심스럽게 끌어올려 깨지기 쉬운 것이냐 혓바닥 끝으로 감싸 속삭였다. 황도현. 새벽이 되어버린 어둠 속으로 내 이름이 퍼져 사라졌다. 편의점 앞치마를 벗은 여자가 내 앞을 지나갔고 술에 취한 남자는 끊임없이 누구냐고 물었다. 나는 맥주를 마셨다. 쓰디쓴 한 모금과 함께 모아 삼켰다.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내 이름까지도.